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6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지난 3일 전이었죠.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호남 제주 지역에 있는 14개 YMCA 회원들 한 100여 명이 지리산 노고단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의 아픔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 지리산인데요. 노고단 정상에서 모여서 한반도의 반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대회를 열었는데요. 남들은 요즘 청소년들한테 중고등학생한테 한국 전쟁 물어보면 6.25 물어보면요. 먼 고려 시대 이야기로 알아요. 그만큼 일반 멀어졌군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는 한반도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든 한반도가 전쟁 분위기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화로운 한반도를 희망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그러한 평화대회를 개최했고 또 어저께 27일 목요일은 제가 하순 전남대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전남 환경보건센터 개소식이 있어서 세미나도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요. 뭐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세운 조직인데요. 환경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환경 오염 물질들이 사람 몸속에 축적이 되어서 질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남아 따라 있다 이런 그죠? 유도 화학 물질이 내 몸에 축적되어서 수십 년 후에는 그 사람한테 그 암보다도 암처럼 무서운 질병들을 하는 건데 우리 생활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환경성 질환을 관리할 필요가 느끼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올바로 교육할 필요성이 느끼는데요. 아마 어제 그런 것들을 그 임상회 쪽에 있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NGO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전남 지역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것인지 고민했고 동부 쪽은 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산업단지를 근본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이런 유해적인 환경성 질환들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김석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김대희 총장님하고 거의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주는 6월 25일 날 지리산 다녀왔고요. 근데 지리산이 아시겠지만 사실상 전쟁은 지리산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의 금종령이 해제되고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한국 전쟁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역사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도 무관치 않은 현장이고 그래서 그 현장을 같이 뭐랄까 기행을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 IMCA 굉장히 오래된 조직인데 한국 IMCA 되게 지금 현재 개혁과 혁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IMCA를 이사회 정치를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장악해가지고 한국 YMCA가 지역 운동도 하고 있지 않고 전체 한국 사회도 굉장히 지금 이 엄혹한 시국에서도 어떤 입장거나 이런 것들도 내고 있지 않은 굉장히 좀 불편한 조직이 시민사회에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 개혁을 위해서 김대희 총장님과 저 그래서 호남제주 YMCA 협의회와 영남제주 YMCA 협의회가 다 같이 한국 YMCA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YMCA 개혁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의 YMCA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사무총장님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6월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1년의 반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쿠야. 이번 주는 좀 유독 그 힘든 뉴스들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면서 이번 주에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뭐 민원 해결사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충격적인 뉴스가 또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8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고요. 어제 또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 지난 16일에 순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의 한 제지업체에서 일하던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이런 주제를 한두 번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뤄야 된다는 이 현실이 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잇따르는 노동 현장 사망 사고 원인 대안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화성 1차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뭐 압수수색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점에 주목하고 싶으신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총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60% 이상이 이 책임을 노동자 사람한테 묻거든요. 개인한테 부주의했다고. 근데 그래서 결국 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는데 저는 이번 사고도 결국 이주 노동자의 취급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건 근본적으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개인한테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뭐 말이 안 통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리튬이라는 기본적인 새로운 신산업의 영역이었거든요. 신산업과 관련된 전지산업 종합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정부가 세상은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나 체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규제하거나 이걸 관리하는 법 체계는 굉장히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이의 간극이라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죠, 환경부 이 세 개 부서가 주요한 관련 부서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 노동자한테 이주 노동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뭐 정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던 영역이다. 이렇게 전 제도적인 미비가 제도적인 관리가 안 됐던 영역에 전형적 사고가 이번 사고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께 총평 여쭙겠습니다. 총평이라기보다는 김대희 총장의 말씀에 좀 뭐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정보 사회에서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산업 사회 안에서도 뭐 공장을 비롯한 뭐 공정을 비롯한 다양한 이 변화에 제대로 좀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아리셀 공장의 화재를 놓고 보면 결국 그런 과정 중에 그 소방 안전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완할 수 없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상 화재와 안전 관리 문제는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가 있다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원칙을 좀 잘 출입구가 또 지켰어야 어디인지 그렇죠. 몰랐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연료는 둘째 치고 그렇죠. 이 노동 환경 자체가 하청에 또 불법 하청에 네.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이주 노동자 뭐 사업체들까지 굉장히 곳곳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결국은 또 사고로 터져버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로 지정된 이 리튬은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안전보건 규칙을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2차 연료전지가 뜨면서 1차, 2차 연료전지 영역에서 이 규정을 어느 것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리튬은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하면 7가지 위험물질 중에서 이 관리 방법도 명시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안전취급 방법으로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할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위험물질과 격리해서 보관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을 접촉 금지할 것. 또 네 번째로는 취급 시에 특히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노동자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것. 뭐 그만큼 이거 화재 폭발 위험이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이러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출입구를 2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쪽도 출입구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고 맨날 현장 점검 가거든요. 사전 예방 점검에서 수많은 뭐 기관들이 공무원들이 완장차고 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업장도 비슷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공감하세요, 김석 총장님? 100번 공감하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워낙 산업보건 안전 관련해서는 김대희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 안 빼고 한다면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동 환경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를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의 뭐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사고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은 누군가 노동자의 문제로만 그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그 곧 말씀 주신 것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없으면은 공장 안 돌아가고 논밭 그리고 어장 안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말을 모른다고 그게 책임을 다 탓이 떠넘겨 되는 버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라고 하는데 안전교육을 미비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앞에는 일단 안정적 고용 환경에 대한 그 계약 근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원칙적으로 계약 근로가 된다라고 하면 왜 안전교육이 안 되고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장비나 또는 이런 어떤 뭐 출입구 이런 것들이 안 되겠습니까? 돈 중심에 놓다 보니까 뭐 근로 환경이랄지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회사의 편법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처럼 대형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 이전에 보통 우리가 아차 사고라 그러잖아요.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수백 번 아니 300번 이상 있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라고 산업안전 영역에서 중요한 법칙인데 우리가 아차 사고, 아이고 시급했다 이런 것들이 한 300번 이상 벌어지면 결국은 약간 경미한 사고가 한 29번 있었을 거다. 근데 이것도 다 무시하는 거죠. 체크라는 거 무시하면 한 번의 중대 재해가 발생되는 이 법칙인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차 사고들을 그때부터 꼼꼼히 체크했었다면 누군가가 하나 아우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를 체크했어야 된다. 그렇죠. 아 시급했다. 아유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왜 이리 놀랬지? 이때부터 체크했다면 이래 안타까운 목숨이 있는 중대재해 사실 그런 거 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은 기업과 뭐 어떤 이런 그 경영 환경을 전혀 무시한 가운데서 결국은 그 경영자들을 뭐 범죄자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런 거 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경고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전히 또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한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네. 근데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참 이것도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뭐 중국인이 불낸 것 아니냐,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혐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혐오 사상이 저는 노동계까지도 넘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수 산단이 있다 보니까 위험의 외주화, 이제 광양제철과 여수 산단 있는 쪽은 하도 이제 사고들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쪽에서 먼저 피해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보통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주화. 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네요. 비정규직적이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이주화가 전 사회에 지속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여수 산단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받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프렌트라든가 일반 토목 건설 영역에 석유화학 단지는 워낙 위험한 사업이라서 외국인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서로 합의하에. 근데 지금 작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 받자 이런 논의가 많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외국인들 오려면 그 나라 모국어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안전교육에 100시간이 있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교육받고 특수검진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그 나라 노동자의 모국어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하고 빨리 파악하고 그 모든 안전 표시라든가 그림이나 글자도 그 나라 외국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 현장은 이러한 시스템적인 내용을 고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사고가 나면 한국말을 몰라서 한국 글자를 몰라서 뭐 비상구라는 글자를 몰라서 도망을 못 쳤다.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혐오와 왜곡이 좀 확산되는 과정에는 기본적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인 또는 유럽에 있었던 백인이 죽었다라면 이런 그 비아냥과 조롱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별적 시각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런 차별적 시각으로 정치적 이익을 득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 현상이고 문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공장가에 일하다가 죽은 그것이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아니든지 간에 회사에 뭐 불완전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죽은 거라면 누구나 다 추모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런 것에 뭐 클릭 조회수 늘리려고 하고 또 유튜브에 잠깐이라도 뭔가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건
함께 구독하지 않고 함께 클릭하지 않는 것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도 외국 나가서 이런 차별 받으면은 뭐 속상해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예,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근데 또 걱정인 것이 우리 지역도 지금 뭐 2차 전지 특구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이 산업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미래 먹거리로 지금 광양 지역이나 광양 만권은 이 화재 대비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이번 사고는 사실상 우리 광양 율촌이나 광양 또 여수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 믿지 말고요. 여기에는 화학방재센터도 있고 각종 소방 영역 기관들도 몰려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건 선제적인 대응을 점검해봐야 돼요. 사실상 작년부터 2차 연료전지 영역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들이 여러 가지 화학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총체적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화성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든 것을 그 뭐 현미경 보듯이 체크를 해서 우리 쪽은 다행히 그래도 대기업이 직접 자회사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점검해보고 일하는 인력이 어떻든 외국인들인지 아니면 또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도 보면서 근로조건, 안전조건들도 꼼꼼히 체크해보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작년부터 여러 가지 화학사고들이 났을 때 굉장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좀 점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이 산업 공장에서 벌어지는 재해도 사실은 여수 산단, 광양 산단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몇 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다행인 것인지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적극적 점검과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 회사 차원에서 좀 뭔가 숨기지 않고 뭐 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사고라도 같이 공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순천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 노동자가 혼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이 됐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저께 김현주 전남 청소년 노동권익센터 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 참 그렇고 유족 측이 회사 측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석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일단 먼저 2021년 여수 우리 요트 업체 홍정훈 군이 있어서 홍정훈 군 사례가 있어서 특성화고에서 현장 실습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이 순천 특성화고 출신이 이번에 그 전주 제지에서 이런 또 사고를 당했는데 일단 꿈 많은 청년이 입사 6개월 만에 누가 이렇게 목숨을 잃을 거라고 부모들이나 사회에서 고민했겠습니까? 입사 당시만 해도 건강한 몸과 이렇게 정신을 갖고 있었죠. 만 19세예요. 그렇죠. 만 19세예요. 근데 지켜지지 않은 건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 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호흡보호 장치를 유독가스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흡보호 장치를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회사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두가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역시 또 이 회사는 걔네 부주의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이 책임을 또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앞서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 일어났던 그 회사 책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이 회사 업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현주 전 대표도 말씀하셨겠지만 도대체 우리가 영화 다음 소위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2016년부터 스크린 도어에서 구역에서 그 목숨을 잃은 김군, 그다음에 2017년 생수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그다음에 LG 뉴플러스 뭐 홍수연 그 우리 양 이런 분들이 계속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 감으로 인해서 현장 안에서의 차별적 인식과 더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차별 과정에서 결국 목숨을 잃을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개선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고 계속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사회는 함께 어깨동무를 있지만 전 사회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정치권에서도 이 법률 개정 문제랄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바로 잡자면 이제 현장 실습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이 순천 특성화고 출신 전주페이퍼라는 회사는 정규직으로 들어간 지 이제 6개월 만에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아서 혼자 일을 하다가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1시간 만에 이제 발견이 그렇죠. 돼서 결국엔 사망하게 된 일입니다. 김대 총장님 말씀 이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성인이 되어서 회사를 취직한 거 아니에요. 군대는 그죠? 안 가고. 근데 실제로 이 사업은 현장 실습 사고가 계속 발생했을 때 연결되어서 네, 봐야죠. 연결된다고 맞아요. 봐요. 예. 그래서 현장 실습이 일어나면서 현장 결국 실습 갔던 곳에 그대로 다시 취업을 한 맞습니다. 겁니다. 한 거죠. 예, 예.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인턴 수습 과정이에요. 전주 페이퍼는 굉장히 뭐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뭐 제지 공장 중에서는 전주 제지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뭐 유망한 기업인데 안전 조건 특히 이제 인턴은 현장 실습은 똑같은 거예요. 정규직 직원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정규 직원이나 현장 실습생이나 그 작업 조건은 2인 1조로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예. 다녀야 되는 것이고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보호 장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게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이건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원칙들을 버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노동부가 당장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현장 감독 나왔을 때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닦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은폐시킨 거죠. 정리를 다 해버렸다는 은폐 다 거아니겠어요? 해버렸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유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전주페이퍼를 조사해라. 그다음에 특별 근로감독을 좀 둬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저는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그 현장을 그렇게 치울 수가 있죠? 거기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도대체 답답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근로감독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바빠요. 하루에 뭐 수십 건의 상담이 들어오고 하니까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지금 전주지청 쪽에서는 다양한 역할로 사고조사팀 그리고 뭐 다양한 역할들이 시스템이 되어서 한 100명 이상의 조직들이 움직이는 곳인데 네. 결국은 사전에 점검들이 안 된지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허라고 했던 거 당신들은 이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 정부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점검이 안 된 것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특별조사 함부로 받기 힘들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것도 자기들이 몇 번 사전 예방된 네, 것 같으니 맞아요. 네. 그때 왜 발견 못했냐는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본인들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특별근로감독을 사실상 결정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가 되고 더 그래서 많은 계속 이 관심을 문제를 가져야 개인의 돼요. 문제로만 예. 자꾸 치부시키는 사회적 문화와 어떤 감독 기관들이 계속 이건 개인의 문제였습니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놓고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힘듭니다만 참 계속 저희가 이제 답답할 이야기를 것이죠. 하고 계속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맞습니다. 회자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린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라도 끄집어내고 음. 반복되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들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에서의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그냥 놓칠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하지 말고 좀 더 좀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감독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 근로감독하고 여기에 따른 진상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면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또 유족들이나 이 해당 노동조합들 만나서 체크를 이중 삼중을 해보면서 네. 그러면서 노동행정이 안전행정으로 더욱더 선진화돼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지는 거거든요. 한 번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을 행정적으로 잘못했는지 이 과정을 자기 반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개선안을 내면서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우리나라의 노동행정, 노동안전행정은 그만큼 더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좀 신기일전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꼼꼼히 특별 근로 감독해보고 진상 보고서도 자아 비판하듯이 자기 비판하듯이 한번 진솔하게 써보는 것도 진짜 좋아요. 그러면 예. 다음에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나잖아요. 18, 19이면 우리 아들보다도 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눈물 나잖아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요것도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그 여수 50대 노동자 한 분이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꼈는데 광주와 전남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경기 시흥까지 가가지고 결국 치료를 받았는데 괴사돼가지고 다리를 절단하셨다는 거잖아요. 요 이야기까지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물론 이제 지금의 이제 의대 정원 때문에 네. 인근에 있는 상급
국립대 병원이 의료 인력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음. 거부했던 영역도 있지만 그것도 있는데 이제 치료가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고 넘긴 거죠. 예. 그만큼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여수 지역 단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근골격계 그리고 화상이라든가 특수한 검진 영역에 상급 병원이 없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하나 더 확인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의료기관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소방관이 우리 바쁘니까 불 못 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의료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든 없든 그리고 최소한 그 정도의 급한 응급 환자일 경우는 내부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근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이건 상급 종합병원 내지 그 병원의 1급, 2급, 3급급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페널티를 엄격하게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 시흥까지 가서 결국 다리를 절단할 정도 계산하면 그러면 이 가는 고 중에 250km, 300km 이내에서 모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안 받아주는 형태. 이것도 굉장히 중한 병도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잘만 치료하고 잘만 관리했다면 신체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귀중하고 처음부터 아예 막 큰 병은 아니었거든요. 이 관리 자체가 안 돼버리고 사고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은 병원마다 충분히 이런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3차 의료기관 내지 상급 병원이 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것도 명확하게 저는 이제 사고 원인 파악해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큰 사고 나면은 어쩔 거냐라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이어왔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본다면 이런 급의 사고가 더 크게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석 총장께 답변 듣고 사실은 이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이 드러나서 그렇지 이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그다음에 뭔가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병원마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안 되면 이제 이거 그 긴급한 수술과 관련돼서 다른 그 의사들과 일정을 맞추고 이걸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우리 지역 안에서의 산업재해 보건과 관련된 이 현장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 사고들에 대해서 순천대학교 의대가 만들어지고 뭐 관련된 이 의료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지금 이 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입니다만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붕괴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좀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에 노력하도록 정부 그리고 의협 그리고 지역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석 총장이 목이 메이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한국 YMC 때문에 목이 메여서. 네,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